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한 회사가 자신의 운명을 단 하나의 숫자에 걸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회사는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커로는 MSTR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숫자는 바로 74,433달러입니다. 74,433달러. 오, 이 숫자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평균 매입 단가. 많은 분들이 그냥 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 보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에 따르면요. 이 숫자는 그런 단순한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일종의 심리적 그리고 재무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생존 전략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존 전략과요? 네, 이게 무너지는 순간 마치 잘 짜인 도미노의 첫 블럭이 쓰러지는 것처럼 연쇄적인 위험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와, 설계되어 있다니.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오늘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하나씩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마지노선 74,433달러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단계적으로 벌어지는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74,433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장 회사 금고에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장부상 손실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회계적으로 대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약간은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미국 회계 기준, 우리가 보통 GAAP라고 부르죠. 네, GAAP. 이 기준상 비트코인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원가법으로 평가됩니다. 원가법. 단어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하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원가법이라는 건 그냥 살 때 가격으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살 때 가격으로.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산의 가치가 오를 때는 장부에 반영을 안 해줘요. 네, 오를 땐 반영을 안 한다고요. 네, 팔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반대로 가치가 구매가보다 떨어지면 회사는 자산 손상, 즉 임페어먼트를 인식하고 그 차액만큼을 평가 손실로 재무제표에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잠시만요. 자산 손실, 평가 손실. 조금 더 와닿는 비유가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짜리 한정판 자동차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제 자산 목록에 자동차 1억 원 이렇게 딱 적어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차 가격이 막 올라서 2억이 됐어요. 그래도 제가 팔기 전까지는 장부상 이익은 그냥 0원입니다. 오르는 건 소용이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모델의 인기가 확 식어서 시장 가격이 7천만 원이 됐다고 해보죠. 저는 차를 팔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차고에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 자산 가치라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장부에 3천만 원 손실이라고 기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MSTR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팔았는데도 분기 실적 보고서에는 막대한 순손실이 찍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달러의 손실이 그냥 숫자로 딱 찍히는 겁니다. 와, 실제 돈이 나간 건 하나도 없는데 재무제표는 완전히 망가져 보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월가의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숫자 노름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그쵸, 전문가들은 알겠죠. 하지만 시장은, 특히 언론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 모든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MSTR, 비트코인 폭락으로 수십억 달러 분기 손실 기록,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헤드라인은 대다수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킵니다. 공포를 조장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요? 네, MSTR이라는 회사의 핵심 투자 논리,
즉, 이 회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핵심 투자 논리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MSTR을 사실상 레버리지를 쓰는 비트코인 ETF 같은 대안으로 보고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MSTR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요. 네. 그런데 그 투자의 결과물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공식화된다면 그 투자 매력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프리미엄의 붕괴입니다. 프리미엄? MBSTL 주가가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그것보다 약 7% 정도 비싸게 거래된다고 들었는데 이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거군요. 사라지는 걸 넘어서 순식간에 할인, 즉 디스카운트 상태로 전환될 겁니다. 프리미엄이 할인으로 바뀐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싸진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MSTR의 핵심 자금 조달 전략,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성장 전략 자체가 바로 이 프리미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이 주당 100달러인데 시장에서 주가가 107달러에 거래된다고 해보죠.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죠? 네. 이때 MSTR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시장에 팝니다. 그럼 주당 107달러의 현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돈으로 107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회사의 총자산이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당 순자산 가치도 100달러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와, 이건 뭐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기존 주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의 마법 같은 구조였네요. 맞습니다. 돈을 찍어서 돈을 버는 연금술이었던 거죠. MSTR은 이 방식으로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며 통치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해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할인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 주가가 90달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100달러짜리 자산을 가진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주당 90달러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바뀌네요. 자금 조달 엔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꺼져버리는 거죠. MSTR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은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거군요.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결말입니다. 장부상 손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그게 주가 프리미엄을 파괴해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막아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부상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실제 현금이 오가는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진콜과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공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MSTR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마진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MSTR은 과거에 실버게이트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모든 담보대출 계약서에는 청산 가격,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산 가격이요? 네, 이건 돈을 빌려준 기관, 즉 은행 입장에서의 안전장치입니다. 담보몰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2선 위에서는 유지되어야 우리 원금을 떼이지 않는다고 설정한 마지노선이죠. 그렇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이 청산 가격에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나요? 회장님, 담보 가치가 위험합니다. 당장 현금을 더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마진콜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마진콜에 걸리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료를 보니까 선택지가 3가지 정도 있던데 하나같이 정말 뼈아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선택지라기보다는 어떤 독이 든 잔을 마실지 결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가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을 파는 거군요. 네, 이건 뭐 우리의 비트코인 전략이 실패했습니다라고 시장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사실상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기투항,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겠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뭔가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사업, 즉 본업에서 번 돈이나 회사가 보유한 다른 현금성 자산을 투입해서 대출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나마 좀 나은 선택지 아닌가요? 글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MSTR의 본업은 엄연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파는 일이거든요. 네, 몰래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죠. 그런데 그 본업에서 직원들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을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메꾸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회사의 본업과 비트코인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죠. 비유하자면 가장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뺏어 막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본업의 성장 동력과 투자의 실패가 서로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것도 최악이네요. 자, 마지막은 주식이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건데 이건 이미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회사가 마진콜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파다한데 어떤 정상적인 투자자가 선뜻 그 회사의 주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겠네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자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정말 헐값에 넘겨야 하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어느 쪽도 답이 없는 외통수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실제 마진콜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금융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MSTR이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 곧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즉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 소문만으로도요? 네, 왜냐하면 MSTR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른 투자자들은 MSTR이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패닉셀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같은 거군요. 마진콜이 올 거라는 공포가 진짜 마진콜을 불러오는. 바로 그겁니다. 그 공포가 비트코인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결국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마진콜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연쇄 반응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쯤 되면 채권자들의 신뢰도도 완전히 바닥을 치겠어요. 당연합니다. MSTR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전환사채도 발행했습니다. 네, 전환사채. 담보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면 채권자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겠죠. MSTR이 과연 만기에 우리 돈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채권을 막 던지기 시작하겠네요.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폭등할 겁니다. 이건 앞으로 회사가 돈을 빌릴 때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족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회사의 경영과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영향이 미치는 단계군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심장부, 즉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현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상주의자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거의 신봉자 수준이죠. 그의 이 전략은 이제 MSTR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디지털 금이며 모든 기업은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올려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곧 MSTR의 비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던 평균 매입 단가마저 무너진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리더의 철학과 비전 자체가 실패했음을 시장에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의 그런 확고한 신념이 바로 지지자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 아니었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 폭풍은 지나간다며 버티면 오히려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막대한 장부상 손실이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히 미국처럼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는요. 신념과 무모함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평가받거든요. 아,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자산에 회사의 운명을 전부 건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면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이 법적 리스크로 번지는 순간 리더십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회사의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부 직원들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회사의 운명은 자신들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산 가격에 달려있으니 얼마나 허탈할까요? 바로 그 점이 비극이죠. 주가 폭락과 재무 건전성 악화는 본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죠. 특히 IT 기업에서 핵심적인 보상 수단인 스톡옵션의 가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면 유능한 개발자나 핵심 엔지니어들이 과연 회사에 남아 있으려고 할까요? 미련 없이 떠나겠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로요. 맞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유출되고 당연히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연구개발, R&D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회사의 본업 경쟁력마저 서서히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회사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오겠군요. 바로 그게 기업 가치 희석, 즉 다일루션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시나리오죠. 희석이요? 네, 회사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대량으로 그것도 헐값에 발행하면 시장에 풀리는 전체 주식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럼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내 지분이 물에 희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자본을 조달하면 설사 회사가 위기를 넘기더라도 주가 회복은 더욱 요원해지는 거죠. 회사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MSTR의 리스크를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74,433달러라는 숫자는 와, 정말 단순히 손익분기점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숫자는 MSTR의 재무적 안정성, 경영진의 신뢰도, 그리고 회사의 핵심 투자 논리를 모두 지탱하는 그야말로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모든 리스크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지표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네, 이 가격선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장부상 손실을 넘어서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주가를 순자산 가치 이하의 할인 영역으로 밀어 넣어버리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회복 탄력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리스크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리스크 지표네요. 오늘 분석은 MSTR 투자자뿐만 아니라 특정 자산에 대한 이런 초집중 투자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회사의 운명이 이렇게 단 하나의 자산 가격에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처럼 명백하고 다층적인 리스크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과연 회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플랜 B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존재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 모든 전략이 정말 플랜 B가 없는 그야말로 올인, 전부 아니면 전무를 외치는 거대한 베팅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